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느덧 9번째네요. 중간고사도 얼마 남지 않았네, 그지? 진도를 좀 더 빨리 빼야 되지 문제될 게 좀 더 많은데 이래저래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범위가 넓어야지 문제가 쉽잖아, 그지? 자,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냐면은요.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게 뭐였냐면은 중국에서 중원 지역에서 하, 상, 주 그리고 춘추 전국 시대를 거쳐서 진나라에 의해서 통일이 되었다가 진나라가 무너지고 난 이후에 한나라에 의해서 재통이 되었고 한나라가 이런저런 일들을 겪다가 결국에는 다시 분열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그 과정을 중국에서 국가의 성립과 발전의 과정을 함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중국에서 국가의 성립과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다른 지역에서는 어떠한 국가의 성립과 발전이 있었는지 나머지 지역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흉노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흉노의 경우에는 기원전 3세기 말, 그러니까 중국으로 치자면 전국시대 때부터 유목지대에서 점차 성장하던 유목민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 말을 다루는 기술, 기마술이 대단히 뛰어났고요. 그 뛰어난 기마술을 가지고 있는 병력, 기마병을 바탕으로 초원 지역에서 군사적으로 빠르게 성장해 나가게 되면서 초원 지역을 장악하게 되는, 초원 지역을 제패하게 되는 강력한 유목민족의 세력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동아시아 역사를 살펴보면은 일정한 패턴이 있다. 그것은 중국이 통일되었을 때는 주변 국가와 민족이 압박을 받아서 성장이 정체되지만 중국이 분열되었을 때는 주변 국가와 민족이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흉노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춘추 그리고 전국시대라고 하는 분열의 시대가 중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국시대 동안 힘을 키웠던 흉노가 점차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중국을 침략하게 되는데 이후에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의 시황제의 경우에는 이들을 막기 위해서 거대한 규모의 병력을 동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공격을 해서 여기 보라색 동그라미 점선 부분, 여기가 오르도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오르도스 지역에서 흉노를 공격을 해서 그 북쪽으로 쫓아내고요. 넘어오지 못하도록 전국시대 때 장성들을 연결을 해서 만리장성을 쌓았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서 흉노족은 다시 한번이 아니구나. 네, 꾸준히 성장하던 흉노족의 경우에는 시황제의 공격과 그리고 만리장성이 쌓임으로 인해서 세력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들은 유목지역, 초원지역에서 살아가는 민족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식량이 풍족한 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경우에는 일상에서 부족한 식량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경민족과 교역을 하거나 혹은 약탈을 하면서 살아가야만 했던 이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들의 가장 주된 메인의 경제활동은 유목입니다. 가축들을 길러서 그들을 식량 자원으로 활용하는 일이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경제활동이기도 하지만 또 이들에게 꽤나 중요한 수입원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동서교역로에서 나오는 이익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중국에서부터 시작해서 멀리 서쪽으로는 로마까지 이어졌었던 이 길고 긴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교역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동서교역로인데, 그렇죠. 여기서 주로 많이 수출되었던 물건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비단이었기 때문에 비단길 또는 실크로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비단이라고 하는 가볍고 부드러운 그리고 예쁜 옷감의 경우에는 당시에는 아시아 지역, 특히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서만 생산이 되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이 비단이라고 하는 이 훌륭한 옷감을 생산할 줄 몰랐던 중앙아시아나 서아시아, 유럽 사람들의 경우에는 엄청나게 비싼 값을 주고 이것을 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귀한 수출품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흉노의 경우에는 뛰어난 기마술을 바탕으로 중국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이 동서교역로의 중간을 장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흉노의 손에 의해서 중국의 비단 같은 것들이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유럽 지역까지 수출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중개무역, 그러니까 중국과 다른 지역을 이어주는 중개무역을 통해서 흉노족의 경우에는 꽤나 큰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것도 이들에게는 중요한 수입원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우리 수업 마지막 부분에 요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거라서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흉노족의 최고 통치자는 무엇이라고 불렀냐면은 선우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이 학교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매년마다 우리 학교에도 선우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들이 여러 나오는데 그때마다 묵특선우 뒤가 나올 거예요 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어요. 자, 선우, 택리고도 선우를 줄여서 선우라고 불렀는데 택리고도 선우란 흉노족 말로 위대한 하늘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황제를 천자라고 했던 것처럼 흉노족들 역시 그들의 최고 통치자를 하늘의 신과 연결시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자, 흉노족이 다스리는 영역은 굉장히 넓어서 세 개로 나누어서 다스렸다라고 합니다. 중앙의 가장 중요한 지역은 흉노족의 선우가 직접 통치하되 동쪽에는 좌현왕, 서쪽에는 우현왕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선우 아래 왕을 두어서 그 영역을 각자 통치하도록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선우와 흉노족의 왕들 아래에는 각각의 1만 명 정도의 기병과 그들이 다스리는 땅을 각자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우와 왕들 아래에는요 소왕, 천장, 백장, 십장 등의 하위 조직을 갖추고 있었다라고 해요. 자,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농경 지역에 살고 있는 농경 민족들은 무엇을 가지고 행정 구분을 하느냐? 땅을 가지고 행정 구분을 해요. 오늘날 우리나라 어때요? 전국을 도로 나누고 시, 군으로 나누고 그 안에 읍면, 동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그죠? 또 과거 진나라 어땠나요? 군이 헌제를 실시했잖아요. 그지? 전국을 36개의 군과 수백 개의 현으로 나눴잖아. 왜 농경민족은 땅을 기준으로 행정 구분을 하느냐? 어차피 사람들은 농사 짓고 가축을 기르며 살기 위해서 땅에 붙어 살고 있단 말이야. 따라서 땅을 구분해 놓으면은 얘네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책임을 지며 어디에 살고 있는 몇 명씩을 책임을 지는지 행정 구분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농경민족의 경우에는 농사를 짓고 땅에 붙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의 크기를 나누면 자연스럽게 통제해야 되는 사람의 숫자도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정 구분을 한다라는 거지. 그렇게 세금도 걷고요. 자, 그런데 유목민족의 경우에는요 땅을 기준으로 행정 구분을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지? 이동생활하니까. 그죠? 따라서 유목민족에게는 행정 구분을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느냐? 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동하는 사람들의 단위로 행정을 구분하는 게 이들에게 편리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우리 앞으로 동아시아에 등장하는 여러 유목민족 배울 텐데요. 유목민족들의 여러 가지 행정 조직을 앞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땅을 기준으로 행정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숫자를 기준으로 행정의 구분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흉노족도 그러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소왕은 그렇다 치고 천장, 백장, 십장 왜 이런 일이 붙었을까? 왜 십장일까? 그렇죠. 10명을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십장인 거예요. 그죠? 백장은요? 그렇죠. 그 십장 10명을 통제하는 사람이죠. 천장은요? 또 100장의 10명을 통제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요런 식으로 인간의 숫자를 기준으로 행정을 구분하는 행정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 왜? 흉노족은 이동하는 유목민족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됐나요? 네. 자, 이 흉노족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선우는 묵특선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고 흉노족을 북쪽으로 몰아내고 만리장성을 쌓으면서 흉노족의 세력은 위축되었습니다만은 이 묵특이라고 하는 대단히 군사적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선우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서 또한 시황제가 죽고 난 이후에 중국의 분열과 혼란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흉노족은 다시 빠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원 지역에서 패권을 겨루고 있었던 서쪽 지역의 월지라고 하는 인도 유럽 어족의 그 계통의 유목민족이 있었는데 그들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하면서 월지라고 하는 이들을 멀리 서쪽으로 내쫓는 데 성공하게 되면서 동아시아의 초원 지역을 장악해 나갈 수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동쪽에 그들과 경쟁하고 있었던 동호라고 하는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유목민족들도 복속, 제압을 하게 되면서 이 흉노족이 묵특선우 때 다시 동아시아의 초원 지역을 장악하는 패자로 등장을 할 수 있었다라는 소리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유목민족의 적수가 없어진 흉노족의 경우에는 만리장성을 넘어서 중국 본토를 공격하고 약탈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당시 중국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한 고조 유방이 항우와의 오랜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제 막 중국을 한 나라로 재통일한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흉노랑 싸우기에는 아직까지 한 나라의 힘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한 고조 유방은 자신이 있었어요. 내가 그 무서운 항우랑도 싸워서 이긴 사람인데 고작 오랑캐 따위 무서울 게 뭐냐? 라고 생각을 하면서 30만 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이끌고 직접 묵특선우를 잡으러 공격을 하러 갔습니다. 원정을. 직접 한 고조가 군대를 이끌고 원정을 떠났다라는 것이에요. 자, 하지만 이것을 한 고조 유방이 초원 지역의 무서움을 잘 모르고 벌인 일이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30만 명 끌고 갔는데 그 가운데 7만 명, 8만 명 정도가 가다가 얼어 죽어요. 초원 지역의 추이란 어마어마한 것이었죠. 자, 그러면 봅시다. 30만 명 중에 7, 8만 명이 얼어 죽었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살아남았던 20만 명, 23만 명 정도의 사람은 멀쩡한 상태였을까? 아니어서 걔네들도 죽을 맛인데 간신히 살아가 있는 상태였을 것이에요. 그죠? 자, 그러한 상황에서 묵특선우의 계략에 말려서 한고조 유방의 군대가 흉노의 군대에게 포위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다가 몰살을 당하겠다 싶었던 한고조 유방은 결국에는 묵특선우의 부인에게 엄청난 뇌물을 먹이고 묵특선우의 부인이 묵특선우를 설득하게 만들어서 간신히 포위망을 뚫고 탈출할 수 있었다라고 해요. 그게 바로 한고조 유방이 묵특에게 패배했던 큰 패배였고요. 이 사건을 일컬어 평성 지역에서 있었던 치욕스러운 사건이었다라고 해서 평성의 치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한나라는 흉노랑 군사적으로 충돌해서 이길 수 없음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죠? 따라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 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들과 협상을 통해서 사이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후에 한나라와 흉노족 사이에서 어떤 외교 관계가 맺어지게 되느냐? 한나라는 화본공주를 보내고 물자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화친을 맺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화친은 화해하고 친하게 지낸다라는 뜻인데 역사적으로는 한 나라에서 또 다른 나라에게 공주를 보냄으로써 혼인관계를 맺음으로써 친해지는 화해하는 것을 가지고 화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본공주란 바로 그 화친을 맺기 위해서 중국에서 다른 민족에게 시집을 보낸 공주를 일컬어 화본공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실제로 황제의 딸을 보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자기 궁녀나 아니면 황실의 먼 친척을 공주다라고 속이고 이민족에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했는데요. 어쨌든 한나라를 비롯해서 중원의 왕조가 주변의 민족보다 군사적인 힘이 어떨 때? 약할 때 평화를 맺기 위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시집 보내야 했던 여성들을 일컬어 화본공주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리고 애당초 흉노족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침략하고 약탈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그들이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식량과 옷감과 같은 물자가 부족하기 때문이야. 그지? 따라서 한나라는 흉노족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매년 막대한 양의 물자를 옷과 음식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하면서 그들과 간신히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러면서 국경에 교역시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물자를 제공한다든지 같은 방법을 통해서 한나라는 돈을 주고 흉노와의 관계에서 평화를 사야만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네. 자, 이러한 한나라에 비해서 흉노족이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는 상황은 한나라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한무제 시기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계속해서 매년마다 엄청난 양의 평화의 대가를 물자로 공급을 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힘이 강력해진 흉노족의 경우에는요, 오한을 비롯한 주변의 다른 종족으로부터도 공납을 받으면서 한때 동아시아의 패자로 군림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자, 화본공주로 갔던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왕소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나라의 11번째 황제였던 한 원제 때의 궁녀였어요.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죠. 화본공주라고 해서 황제의 딸을 직접 시집 보내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라고 했어요. 그지? 궁녀나 황실의 또 다른 먼 친척을 공주라고 속이고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한 원제 때도요, 흉노족의 호한야 선우라고 하는 사람이 선우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나라에게 화본
공주를 보낼 것을 요구하였고요. 자, 이번에도 공주가 아닌 궁녀를 한 명 뽑아가지고 화번 공주로 보내기로 합니다. 자, 그런데 한 원제는 수많은 궁녀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이때 흉노족의 화번 공주로 가기로 뽑힌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왕소군이라는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자, 이 사람은 네, 커튼. 네, 왕소군이라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중국 역사상 뭐 예쁜 사람 되게 많았는데 4대 미녀 가운데 한 명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이 왕소군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예뻤다라고 또 이 말도 같지도 않은 믿기 어려운 말이 전해지느냐. 기러기들이 날아가다가 왕소군의 얼굴을 보고서는 날갯짓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 바닥에 떨어질 정도로 예뻤다라는 뭐 이런 말이 전해지게 돼요. 아니 그러면 한 원전 왜 이렇게 예쁜 사람을 화본공주로 보냈느냐? 앞 같지도 않았을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한나라의 황실 안에는 수많은 궁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황제의 선택을 받는 사람은 이제 황후가 되어서 뭐 첫째 부인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황제의 사랑을 받게 된다면은 당연히 그 딸을 궁녀로 보낸 집안의 경우에는 대단히 출세를 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었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한 원제의 경우에는 수많은 궁녀들 가운데 누구를 픽할지 일일이 보고 판단하기가 귀찮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썼느냐? 화가한테 우리 궁 안에 있는 궁녀들의 초상화를 다 그려와라. 나는 초상화만 보고 픽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기의 딸을 궁녀로 들여보냈던 집안에서 아버지들이 화가에게 뭘 줬을까요? 뇌물을 줘요. 우리 딸 어떻게 해달라고? 예쁘게 그려달라고? 아니 황제의 사랑을 받게 되면 그 집안이 출세를 한다니까? 네, 예쁘게 그려달라고 뇌물을 먹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왕소군 집안은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화가에게 돈을 주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집들 다 뇌물 주는데 왜 이 집만 안 줘? 열받네 싶어가지고 일부러 왕소군의 얼굴을 어떻게 그린 거예요? 못생기게 그린 거예요. 자, 그래서 전혀 황제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흉노족에서 화보원공주 보내라고 하니까 뭘 보고 보낼 사람을 골랐겠어? 초상화 보고 골랐겠죠. 그죠? 그리고 쭉 보다가 어떤 초상화 골랐겠어? 못생긴 초상화를 골랐겠죠. 오케이, 얘 보내! 라고 이렇게 딱 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흉노족한테 누굴 보내겠습니다, 언제 보내겠습니다 다 얘기해 놓고 이 왕소군을 화봉공주로 떠나보내는 당일이었어요. 가기 전에 그래도 황제가 얼굴 보고 인사라도 한번 해야지 라고 해가지고 와서 인사를 하는데 딱 보니까 어떤 거예요?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죠? 하지만 이미 보내기로 한 거 어떡합니까? 그죠? 땅을 치고 후회했어도 이미 늦은 일이었죠. 그렇게 안타깝게도 흉노족에게 화원공주로 가게 된 사람이 바로 왕소군이었다라고 하고요. 대단히 아름다웠기 때문에 흉노족의 선우도 굉장히 만족하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왕소군이 흉노족의 선우의 부인, 흉노족에서는 왕비를 연지라고 불렀는데 연지로 있는 동안에는 60년 동안이나 한나라와 흉노 사이에 평화가 유지될 수 있었다라고 해요. 뭐 이런 이야기도 함께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한 무제 때 한나라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흉노에게 끌려갈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었죠. 그죠? 자, 그러면서 엄청난 비용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동안에 흉노와의 대규모의 전쟁을 수행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물론 흉노족의 경우에도 국력이 쇠퇴하긴 합니다만은 아니지. 한나라의 경우에도 국력이 쇠퇴하긴 합니다만은 흉노족의 경우에도요. 이 한 무제의 대대적인 공격에 시달리게 되면서 결국 점차 한때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했었던 흉노족의 세력도 쇠퇴해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세기 무렵에 가게 되면은 남흉노, 북흉노로 분열되었다가 남흉노는 결국 한나라에게 항복을 하게 되고요. 북흉노의 경우에는 한과의 전쟁에 패해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 좋아하는 사람 알 텐데 혹시 로마 제국을 위기에 빠뜨렸던 훈족 알고 있나요? 훈족 들어봤나요? 네, 그 훈족도 사실 이때 중앙아시아로 이동했던 흉노족이 더 서쪽으로 이동해서 로마까지 간 세력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분석이 있기도 합니다.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나는 지금 핸드폰으로 필기를 보고 있는 거지?
자, 우리 이렇게 초원 지역의 흉노족 이야기를 해왔고요. 이번에는 한반도와 만주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 걸쳐서 최초로 등장하였던 국가는 바로 다 알다시피 단군이 세운 것으로 알려진 조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서에는 기원전 2333년경에 나라가 세워졌다라고 하는데요. 이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공식적인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역사서의 기록으로 등장하는 것은 대략 한 7세기 무렵부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중국의 춘추시대에 해당하는 시기부터 중국 측 역사서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기록이 언급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조선이 어떤 나라였는가를 그 기록을 통해서 몇 가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조선의 경우에는요,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세워진 국가였어요. 그래서 비파형 동검이나 아니면은 북방식 탁자식 고인돌을 통해서 이 고조선의 영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였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 우리 한국사 시간에도 배웠어요. 그죠? 네. 자, 조선은 어떤 나라였다라고 전해지냐면요, 왕 아래 비왕, 상, 경, 대부, 장군, 박사 등의 관직을 둔 나라였다라고 합니다. 비왕, 상, 경, 대부, 장군, 박사 이런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뭘 하는 사람들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러한 관직의 이름들이 나오는 것을 보았을 때 조선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국가로서의 조직과 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조선의 왕은 제사장을 겸하였다라고 하였어요. 자, 제사장을 겸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정치적인 지배자인 왕이 제사도 함께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재정일치, 신정정치의 국가였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자,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어요. 그죠? 국가 성립 초기에는 왕의 권위가 부족하고 백성들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종교를 이용해서 왕의 부족한 권위를 높이는 신정정치, 재정일치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 상왕조 시기 이야기할 때 언급을 했었어요. 그죠? 조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우리는 조선을 세운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이름이 뭔가요? 단군 왕검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단군이라고 하는 말은 단골에서 나온 말이고요. 단골이라고 하는 것은 무당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어떤 가게에 맨날 가는 손님 무슨 손님이라 그러나요? 단골 손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마을마다 그 마을에 무당이 한 명씩 있어서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매번 자기 마을에 있는 무당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있어요. 그 무당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단골무당이라고 부르거든요. 단골이라는 표현이 거기서 나왔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왕검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지배자를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골과 왕검이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재정일치의 국가였던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읽으시는 아무래도 수업이 좀 많이 힘드네요. 자, 그리고 조선에는 8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8조법이 있었다라고 전해지죠. 그 가운데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는 것은 8개 가운데 3개가 전해지고 있죠. 한국사 시간에 배웠죠.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물어내야 된다.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거나 용서받고자 하면 50만 전을 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조선 사회에서는 생명력을 중시하였고 노동력을 보호하고자 하였고 곡식으로 갚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농경사회였고 50만 전을 내야 한다라는 걸 보니까 화폐를 사용하고 있었구나라는 것 정도를 우리는 또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후에 중국으로부터 철기를 받아들이면서 점차 성장하게 된 조선의 경우에는 4세기경에 전국 7원 가운데 하나였던 연나라와 대립할 정도로 성장을 하였다가 연의 침입을 받는 일도 겪었다라고 해요. 이런 내용들이 중국 측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전국시대가 진나라로 통일되었다가 시황제가 죽고 난 이후에 다시 중국이 혼란에 빠지고 한나라로 통일되기까지의 과정, 진나라와 한나라 사이의 과정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진한 교체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중국이 평화로울 때인가요? 혼란할 때인가요? 혼란할 때였어요. 그래서 이 진한 교체기의 혼란을 피해서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으로 넘어왔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조선의 왕이었던 준왕을 쫓아내고 조선의 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기원전 194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때부터 단군이 세운 조선과 구분하기 위해서 무슨 조선이라고도 부르냐면은 위만 조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위만 조선은 중국 왕조로 보아야 할까? 중국에서 온 사람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는 뭐라고 보고 있느냐? 자, 이 위만이 조선 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중국 측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요, 오랑캐 옷을 입고 상투를 친 모습으로 넘어갔다라는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오랑캐 옷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사람의 옷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위만은 조선 사람의 옷과 머리 스타일을 한 상태로 조선 땅으로 넘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위만은 원래 조선 사람이었는데 중국에 가서 활동을 하다가 중국이 혼란에 빠지게 되자 다시 조선 땅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중국 사람들은 나라 이름 지을 때 몇 글자로 짓나요? 하, 상, 주, 진, 한 전부 다 몇 글자로 지어요? 한 글자로 짓잖아요. 그죠? 근데 위만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나라 이름을 한 글자로 고쳤나요? 아니었어요. 여전히 조선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보았을 때 위만은 원래 조선 사람이 아니었나 하고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는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위만은 중국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미 철기 시대로 넘어간 뒤였기 때문에 위만이 왕이 되면서부터 조선은 본격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철기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해요. 철기로는 무엇과 무엇을 만드나요? 무기와 농기구를 만들죠. 그죠? 그래서 철기로 무기와 농기구를 만들게 되면서 위만조선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이를 바탕으로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더 큰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진한 교체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중국의 한 나라로부터 선진 문물을 수용을 해서 중국과 직접 교육할 수 없었던 이쪽에 있었던 예라든지 이쪽에 있었던 진이라고 하는 나라한테 그 중국의 선진 문물을 팔아먹으면서 중개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기도 하였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날이 조선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성장하게 되자 한나라는 이들의 성장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게 되고 그들과 점차 갈등의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넘어가도 될까요? 대충 다 쓰셨나요? 네, 오늘 할 내용이 좀 많아서 후딱딱 가고 있습니다. 자, 한편 만주 지역에서는 기원전 3세기경 숭화강 일대에서 예맥족이라고 하는 민족이 부여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자, 한국사 시간에도 부여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죠? 왕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왕이 있기는 있었어요. 하지만 왕의 힘이 그다지 강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모든 영역을 다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왕이 다스리는 영역이 따로 있었고 나머지 지역의 경우에는 각각의 부족장들이 다스리고 있는 연맹 왕국의 형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래서 왕 역시 한 명의 부족장 정도에 불과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국가에 중대한 일이 있을 때에는 왕이 직접 결정하지 못하고 부족장들과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왕권이 약한 나라였다라는 이런 내용들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각각의 부족장들이 다스리는 영역을 무엇이라고 불렀느냐? 부여에는 부족장이 4명이 있었다라고 해요. 마가, 우가, 저가, 부가라고 하는 4명의 부족장이 있었고 각각 그들이 다스리는 영역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은 사출도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사출도. 자, 한편 북쪽에는 위만조선이 성립되었던 기원전 2세기 경에는 남쪽에는 진이라고 불리는 나라가 있었다라고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정체불명의 나라인데요. 아마도 작은 수많은 부족 왕국 같은 조그만 나라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조그마한 나라들이 점차 정복 활동을 통해서 그 영역을 넓혀 나가게 되면서 부족 연맹체를 형성해 나가게 되고요.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배웠던 마한, 진한, 변한이라고 하는 3한이라고 하는 국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마한은 54개의 연합국가였고요. 진한, 변한은 각각 12개의 소국이 연합한 연합왕국이었다라는 거 한국사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자, 이들에 대한 기록은 어떤 게 나와 있냐면요. 군장, 정치적 지배자 이외에 천군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어서 이들은 왕이 개입할 수 없는 소도라고 하는 신성한 지역을 다스렸다라는 이런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한의 경우에는 정치적 지배자와 종교적 지배자가 어떻게 되어 있었구나? 떨어져 있었구나, 분리되어 있었구나, 재정 분리의 국가였구나 라는 내용을 이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모든 국가에서 다 재정 일치, 신정 정치의 모습을 띈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다만 제사장이 별도로 다스리는 영역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되었든 고대 사회에서는 제사장이 꽤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네, 별로 어려울 거
없죠.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다 쓰셨나요? 넘어가겠습니다. 자리 좀 빨리 바꿔주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이렇게 일렬로 있는 자리 좀 별론데 적응 힘든데 저쪽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 미안해요. 수업을 열심히 듣고 싶은데 자꾸 나가 너무 멀어서. 자, 일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였어요. 일본은 바다라는 장벽으로 막혀 있어서 선진 문물의 수용 속도가 늦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발전하는 속도가 상당히 늦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일본은 언제쯤 가야 국가 비슷한 게 나타나냐면 기원을 전후한 시기, 기원 전 1년, 기원 후 1년쯤 가야 국가 비슷한 것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해요. 이때쯤 가야 왜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기록들이 중국에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왜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기록이 나타나는 거, 대표적인 거 어떤 것이 있냐면요. 3세기경에 이 삼국지 가운데 위나라에 대해서 적은 위지 동의전이라는 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3세기경의 일본에는 야마타이국을 중심으로 30여 개의 작은 나라들이 연합을 한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정확히 어디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한반도와 가까웠던 규슈 일대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작은 나라들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 30여 개의 소국을 이끄는 나라가 야마타이라고 하는 나라였고, 야마타이에는 히미코라고 하는 여왕이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외국은 본디 남자를 왕으로 삼았었는데 이후에 외국이 어지러워져서 서로 싸우다가 이윽고 한 여자를 왕으로 삼으니 그 이름이 비미호, 히미코였다. 귀신의 도, 귀도를 신봉하여 많은 무리를 홀렸다라는 걸 보니 제사장적인 성격의 지배자였구나 라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나이는 이미 고령으로 남편이 없었고 남동생이 나라를 통치하여 보좌하였다. 경초 3년 비미호 처음으로 난승민행을 위해 사신으로 보내서 조공을 바쳤다. 위에서는 친위외왕, 위와 친한 일본의 왕이라는 금도장과 구리거울 백매를 하사하였다 라는 이런 내용들이 이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랜저 선생님 차량 맞습니다. 네네네네. 차 키 좀 잠깐.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교무실에 있는데. 교무실에. 네, 교무실에 제 책상 왼쪽에 보면은 가방이 있거든요. 가방에 까만색 앞주머니를 열면 거기 차키 있습니다. 아, 네. 차를 빼야 되는구나. 무슨 얘기지? 뭔 얘기하다. 네. 그래서 위나라에다가 사신을 보내서 친위외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다라는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일본에서는 이때쯤 대략 어떤 정도의 발전을 이뤄낸 국가를 형성하였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조공과 책봉이라는 외교관계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이 내용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위나라는 한 나라가 위쪽 오로 쪼개졌다 했을 때 그 위나라예요. 조조의 아들인 조비가 세운 나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을 통해서 대략 한 3세기경부터 일본은 국가다운 모습을 점차 갖춰가기 시작하였구나라는 것 정도를 우리는 파악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본은 국가의 성립과 발전 과정이 중국이나 한반도에 비해서 상당히 늦었구나라는 내용들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무제의 정복 활동이 동아시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한 나라의 경우에는 묵특선우 이래에 흉노족에 비해서 계속해서 군사적으로 밀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화봉공주를 보내고 매년 물자를 제공하면서 그들과의 평화를 돈을 주고 사야만 했다라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한 무제 시기에 한 나라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흉노족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꽤나 오랜 기간 동안 흉노족과의 전쟁을 벌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한 나라가 이 흉노족들을 고비 삼아 북쪽으로 몰아내고 원래 그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깐수라고 하는 지역에 군현을 설치했다. 한 나라가 그 땅을 직접 지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군대를 배치해서 흉노족을 막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문제는 한 나라가 흉노족을 북쪽으로 몰아내는데 성공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농경민족이 흉노족을 직접 흉노족과 같은 유목민족을 몰아내기 위해서 직접 그들의 지역까지 가서 싸우는 일 대단히 힘들고 피곤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군대를 동원해야 되고요. 그 지역에는 농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많은 숫자의 군대가 먹을 식량도 끊임없이 중국에서 실어 날라야만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한 그렇게 흉노족들을 몰아내고 차지한 땅,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농사도 안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가치도 별로 없는 땅이라서 유지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흉노족을 공격하는 것 나는 필요했을지는 모르지만은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경제적인 비용이 들고 사실 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얼마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한 나라가 흉노족과의 싸움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금이라고도 줄여보고자 어떤 방법을 생각해내게 되느냐? 흉노와 함께 싸울 수 있는 동맹국가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비용을 조금 줄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한 무제 때 한 나라는 어떤 정보를 입수하느냐? 우리 아까 배웠죠. 묵특선우 때 서쪽으로 밀려났던 애들 가운데 월지라고 하는 세력이 있었다라는 거 배웠어요. 그죠? 그리고 그 월지라는 세력이 묵특 시절에 흉노족에 의해서 밀려나면서 저 멀리 서쪽에 대월지라는 나라를 세웠다라는 정보를 한 나라는 입수하게 됩니다. 아, 얘네 흉노족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을 것이야. 따라서 우리가 대월지와 동맹을 맺을 수 있다면 흉노족과 싸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 무제는 대월지와 동맹을 맺기 위해서 외교사절을 보냅니다. 이때 파견되었던 외교사절이 누구냐면 바로 장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장건 대단히 똑똑하고 또 유능한 인물이기도 하고요. 말도 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장건 황제에 대한 깊은 충성심을 바탕으로 대월지와 동맹을 맺고 오겠습니다. 먼 길을 떠나게 돼요.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미지의 길을 찾아서 탐험을 나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흉노족한테 잡혀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흉노족은 얘네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월지랑 동맹을 맺으러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는 잡아갑니다. 그래서 이 장건의 경우에는요, 무려 10년 동안이나 흉노족에게 인질로 잡혀 있게 됩니다. 흉노족은 이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부인이랑 흉노족 여인과 강제로 결혼을 시키고요. 뭐 이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장건의 경우는 흉노족의 여인과 결혼해서 자식도 낳고 하면서 흉노족 안에서 10년 넘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흉노족도 점차 얘가 이제 설마 도망가겠어 하는 이런 어떤 방심을 하게 되죠. 결혼도 하고 자식까지 낳았는데 10년 내 살았는데 도망가겠어? 라는 생각을 했는데 장건은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받은 임무를 반드시 수행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흉노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10년 만에 흉노족으로부터 탈출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아무도 가지 못했던 월고 험한 길을 떠나게 되어 고비 사막을 지나서 탈인 분지를 지나서 사막과 산맥을 지나서 간신히 대월지까지 가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월지에게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한 나라가 보낸 외교사절인데 너희와 흉노와 함께 싸우기 위해서 동맹을 맺고 싶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대월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여기까지 도망가 왔더니 더 이상 흉노족이 괴롭히지 않더라. 여기 먹을 것도 말고 굉장히 풍족한 지역에서 우리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그 무서운 흉노랑 또 싸울 이유는 없다. 미안하지만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한참 10년 넘는 시간에 걸려서 간신히 대월지까지 왔는데 동맹을 맺는 실패한 장건 다시 돌아가서 실패했습니다 라고 보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대월지를 떠나서 산맥을 지나서 분지를 지나서 사막을 지나서 한 나라로 돌아가다가 다시 한번 흉노족에게 잡히게 돼요. 네, 하지만 길을 떠날 때는 레벨 1이었던 장건 돌아올 때는 만렙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1년 만에 흉노족에게서 탈출하는 데 성공하게 되고요. 자기 혼자 빠져나온 게 아니라 자기의 부인과 자식들도 다 데리고 한 나라로 돌아오는데 성공을 하게 돼요. 그리고 돌아와서 한무제를 만나게 되죠. 아마 이런 장면이 연출되지 않았을까? 한무제를 얼굴을 보자마자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돌아왔으니까 서로 아주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한무제도 장건도 아마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감격스러운 재회를 맞이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한무제가 그래 성공했니? 라고 물어봤겠죠. 그죠? 그리고 장건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겠죠. 그럼 너 지금까지 뭐 한 거야? 라는 이런 물음이 있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장건이 대월지와의 동맹을 맺는 데는 실패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중국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가보지 못했던 저 머나먼 서쪽 지역을 가게 되면서 장건
번이 파악하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인도 페르시아와 같이 이쪽 서쪽 지역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오게 된 것이었는데 가장 핵심적인 정보는 뭐였느냐? 얘네들은 비단을 만들 줄 모르더라. 그래서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비단을 흉노를 통해서 무지무지 비싸게 사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쟤네들한테 직접 비단을 팔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이익이 남을 것이고 그걸로 흉노족과의 비용, 싸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러면서 이후에 장건은 다시 한번 이쪽 지역에 오손이라는 나라랑 동맹을 맺기 위해서 한 번 더 파견이 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지역에 대한 정보들을 입수하게 되고요. 이후에 한나라는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까지 흉노족이 장악하고 있었던 동서교역로를 한나라가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자끼리 동서무역로가 본격적으로 개통이 되는 것이에요. 이때부터 중국의 한나라가 동서무역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흉노족이 비단길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을 막는 한편 동서교역로가 본격적인 무역 활동에 들어가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시작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장건의 파견 국제 교류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한 무제 때 전성기를 맞이하였던 한나라는 흉노뿐만이 아니라 남쪽으로 북베트남, 동쪽으로는 고조선도 공격을 해서 영토를 확장하게 되어 당시 북베트남 지역에는 남비엣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베트남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비엔남이라고 하잖아, 그지? 비엔남이라는 이름이 바로 이 남비엣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비엣을 멸망시켜서 거기에 9개의 군현을 설치해요. 한나라가 그 지역을 직접 지배하였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남비엣을 공격한 목적은 무엇이었냐면요, 여기에는 코끼리의 상아라든지 물소의 뿔과 같이 상당히 비싸게 팔리는 교육품들이 생산되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흉노족과의 전쟁에 필요한 비용 마련의 목적이 강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편 고조선은 왜 공격을 했느냐? 우리가 아까 앞에서 살펴보았다시피 고조선은 철기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경제력과 군사력이 성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조선의 남쪽에 있었던 예나 진과 같은 나라들이 한나라랑 직접 교육하는 길을 막고 그 사이에서 중개 무역을 하면서 많은 이익을 얻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그래서 한나라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성장하는 고조선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나라가 직접 예나 진과 같은 나라가 교육할 수 있다면 지금 조선이 중간에서 빼먹고 있는 이익을 한나라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한나라 여러 차례 조선에게 외교적인 압박을 가합니다. 우리 말 잘 들어라. 그리고 우리가 직접 예와 진과 교육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선의 왕이었던 우거왕이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한나라는 걱정이 돼요. 얘네가 우리랑 사이가 안 좋아지네. 우리랑 사이가 안 좋은 흉노랑 손잡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우려와 이러한 어떤 조선의 성장을 막기 위해서 한 무제 때 2차례 군대를 동원해서 조선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108년에 한 무제의 침입으로 인해서 조선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됐나요? 네. 그리고 북베트남 지역에 9개의 군현을 설치해서 직접 지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옛 조선의 땅에는 낭랑, 진번, 임둔, 현토라고 하는 4개의 한 군현을 설치해서 직접 지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나라의 힘이 점차 쇠퇴하게 되고요. 이후에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러한 중국의 지배에 대한 저항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러한 한 군현의 지배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고구려를 비롯한 만주와 한반도의 여러 새로운 고대 국가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동아시아의 국가와 성장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동아시아 지역에서 있었던 대규모의 인구 이동과 그 이동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지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